매거진.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지도부가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것에 대해 우상호 의원이 친노 좌장을 친다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대안 없는 컷오프를 했다면서 김종인 대표를 모셔온 문재인 대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에는 이해찬 후보 말고는 보낼 사람이 없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컷오프도 하고 혁신도 하는 것인데 유력한 현역 의원을 잘라서 새누리당이 당선된다면 비판받아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표는 침묵하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차도 살인하고 있다, 이런 견해가 풍문으로 돌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말은 없지만 지지하고 있다, 이런 뜻의 차도 살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현 김종인 대표의 독주를 어떻게 볼까요? 정말 차도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차도 살인이라도 좋다, 문재인의 뜻이라면 지지하겠다는 것이 다수 여론일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65%는 김종인 대표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생각할 것이다. 31%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4%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4,616명이 참여했습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참된 정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한 표를 찍었는데 제발 문재인 대표가 그리 마음을 먹고 이제라도 김종인, 박영선, 이철희 등 사당화, 친노 운운하면서 또 다른 패권을 구축하려는 자들의 행동을 정지시켜줬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당원이 뽑았지만 김종인은 누구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내 사랑 ST님, 문재인 대표 지금 사실 답이 없어요. 지금 김종인 옹을 교체하면 결과는 더 끝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 있는 거지요. 이성계도 포은이 뒤통수 후릴 줄 몰랐잖아요. 사람 속은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속았다는 이야기죠. 헬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억울하게 공천 탈락하신 분들 탈당 후에 연대해서 출마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탈당자 지역의 후보를 지정하지 못하는 척해서 친노 프레임을 벗은 채 선거에 임합니다. 그래서 투표 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실익은 추구하고 개헌은 저지하고, 이런 해피엔딩은 불가능할까요?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컷오프 데모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당대표로 있을 때도 온갖 잡탕질을 하다가 안 되니 탈당하고 그 잔존 세력이 주류가 돼서 친노 민주 세력을 작살내고 있는 판국에 문재인이 무슨 존재감이 있다고 의견을 갖겠습니까? 총선 끝나면 모든 책임 뒤집어 쓰고 여론조사에서는 빠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끝났어요. 네, 문재인 전 대표 지지 시민들의 혼란스러운 심경이 녹아나는 그런 설문,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천을 위한 2차 경선 결과 홍익표, 추미애, 이석현, 도종환 등 현역 의원 4명이 모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러나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탈락했습니다. 한편 그제 탈락한 정호준 의원, 아버지 정대철 고문을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오프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잔류와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발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직자로부터 자기소개서 등 첨삭 지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최유진 뉴파티 위원이
청년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더민주는 청년 비례대표 선출을 놓고 잡음이 잇따르자 어제부터 청년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자동응답 전화투표를 중단하고 1차 심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 추천지역으로 결정한 11개 지역 중 7곳에 대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탈락한 대구 수성을 지역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1분 만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5번씩이나 공천해서 당선된 사람을 이제 와서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그런 대표적 인물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 부총장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이 대거 공천 학살을 당한 데 대해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매우 걱정스럽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2%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실업자 수, 외환 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는데요. 국내 대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올해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청년 취업난 아무래도 더 심각해지겠죠.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로고송닷컴.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정청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은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은 당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여의도 당사 앞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안 돼요.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세요. 저는 위대한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총선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쓰러져 있는 저라도 당이 필요하다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들이 원한다면 지원 유세도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을 지켜야 합니다. 당을 살려야 합니다. 주인이 집을 나가면 되겠습니까? 집 떠난 주인들께서는 속히 집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당의 주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개인 김종인에게 서운하더라도 당대표 김종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는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선 전쟁 중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분을 모신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잘났든 못났든 현재는 우리의 당대표입니다.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일단 멈춰주시고 총선 승리를 위해 뛰어주십시오. 분열하면 지고 단결하면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민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이곳에서 저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분에 넘치게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고마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총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의 목표라고 제시한 107석을 얻지 못하면 당을 떠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07석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의석수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4년 전 19대 총선에서 얻은 의석은 127석입니다. 어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의에 나와서 밝힌 말인데, 비례대표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한 세종지역구에는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의원께서 경쟁력이 대단하시면은 당선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공당으로서 이 선거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해찬 전 총리를 공천 배제하는 과정에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거치셨는지요? 제가 무슨 그런 양해 절차를 거친 적은 없어요. 그 현장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은 그 이해찬 전 총리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전날 문재인 전 대표님과 김 대표님께 서로 상의하는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통화는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나보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하길래 그거는 나한테 맡겨놓고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그 이해찬 전 총리의 공천 배제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양산 자택에 찾아간 기자들을 만나서 할 말이 없다는 코멘트 외에는 일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문 전 대표의 그런 반응이 이 전 총리의 공천 배제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뜻으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거는 문재인 대표 본인에게 여쭤봐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간에서는 이 여의도에서 그 차도 살인 지계라는 말이 좀 돌고 있는데요. 이게 김 대표님께서 문재인 전 대표 영입을 통해서 이 더민주당에 입당하셨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김 대표의 힘을 통해서 더민주당의 어떤 전체 판을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해석인데요. 이번 공천 작업은 문재인 대표의 공천입니까? 아니면 김 대표의 공천입니까? 아니면 이신 전심에 따른 합작품 공천인가요? 아니, 제가 여기에 처음에 올 적에 사실 제가 뭐 오늘날 이런 역할을 갖다 왜 담당해야 되느냐를 한번 반문을 해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여기 올 적에 이 당의 성격이 대략 어떻다는 것은 알고 왔어요. 알고 와서 이 당의 모습을 갖다가 현재 상황에 그대로 놔둘 것 같으면 이 당이 정상적인 수권 정당이 되기가 힘들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권 정당으로 변모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의 모습이 옛날보다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위임을 하면은 내가 이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얘기들 하시는 것처럼 제가 과거 대표로 했던 문재인 전 대표하고 무슨 상의를 하거나 무슨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지금까지 내 2달 동안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해찬 의원은 어제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인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저에 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두 기둥을 가지고 발전해왔다라면서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전시켜야지 척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전략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막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 수 있었던 이해찬 의원의 기자간담회였는데요. 한마디로 김종인에게는 문재인의 말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표도 제가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비대위원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원체 완강해서 안 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얼마 전에 상임 고문하고 같이 오찬도 했고 또 개성공단 폐쇄할 때 그때도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럴 때만 해도 이 공천 배제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건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그때 저보고 어려운 지역에서 꼭 출마해도 당선돼서 오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문재인 대표도 제가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예, 그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더니 자기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당한 공천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만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역시 무와 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뭐 안녕하십니까. 뭐 정치는 대화이자 협상이자 거래지요. 예, 이거를 삶의 철칙, 흉중의 소신으로 곧게 믿고 있는 신념의 정치인 무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환장하겠네. 어이 무,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당신 계파 즉 친모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던 상향식 공천을 포기한 거 세상이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념의 정치인? 무슨 그런 마약 빠는 이야기야. 너 이 새끼, 마약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새끼야. 이 죽을라고 이 새끼가. 어이 무, 다음 대선 때도 부탁해. 대권은 우리 친박한테 맡기고 당신은 지금처럼 그 자리 당권 갖고 있으라고. 닥쳐 이 새끼야. 총선 끝나면 그러니까 더 이상 청와대나 니네 양아치 친박들한테 더 눈치 볼 일 없으면 이 새끼야 그때부터는 나도 마이웨이야 이 새끼야. 마이웨이라고? 당선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친박일 텐데 골목대장에서 뭘 하게? 환아, 니네 친박들 벌써부터 전원 당선 확신하냐? 예, 당연하지. 태국 경북인데 좀 안 풀리면 우리 각하가 대구의 하수도 공사장이라도 시찰 가셔야지. 또 안 풀리면 경상북도의 재래시장에 가셔서 민생 탐방 오뎅 시식이라도 하셔야지. 그러면 탈당에서 출마한 니네들은 리자인 즉 항복 선언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새끼야, 그러면은 선거 개입했다고 노무현을 탄핵한 게 뭐가 돼 이 새끼야. 탄핵당할까봐 걱정돼? 우리 각하가 누가 어떻게 무슨 수로 우리 각하를 탄핵해?
어떤 마약한 새끼가 그런 미친 짓을 해? 그러면서 왜 나를 봐, 이 새끼야? 이제 그만들 하세요. 이제 그만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금복주는 대구 경북 지역 소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결혼한 여직원에게 회사 그만두라고 압박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소주 브랜드가 다르지요. 대구는 금복주가 만드는 참소주, 서울은 참이슬, 강원도는 처음처럼, 충청북도는 시원한 청풍, 충청남도는 오투린, 전북은 하이트, 부산은 좋은데이, 경남은 화이트, 제주는 한라산인데요. 자, 그렇다면 전라남도는 무엇일까요? 전남 브랜드의 소주는 무엇일까요? 정답. 오늘은 누가 먼저 정답을 외치셨네요. 자, 정답 아십니까? 정답 바로 가지 뭐. 정답은 전남방직. 아니, 전남방직이라니요? 우리 아버지 회사 이름이야. 그래서 내가 영남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호남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하자면 호남에서도 표를 얻을 수 있는 표의 확장성이 있는 차기 대권 주자다. 이런 말이지. 아버지 이야기했나? 아버지가 누구시더라? 친일파 아닌가? 닥쳐, 이 새끼야. 네가 우리 아버지 일생을 친일파라고 단언할 수 있어, 이 새끼야? 그럼 아닌가? 삶의 길은 수도 없이 갈려있는데 어떻게 그 길 중에 친일의 길을 택하셨어? 하고 많은 길 중에 친박은 뭐냐, 이 새끼야?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친박을 해? 친박이 신주단지처럼 보시는 니네 보스의 아버지 누구냐? 친일군인이야, 친일군인. 새끼야, 내가 친일파 아들이면 니는 친일파 딸의 똘마니들 아니야, 이 새끼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똘마니가 뭐냐, 이 새끼야? 그것도 친일 똘마니. 이 족같은 씹새끼들. 네, 그만들 하세요. 자, 이제 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환, 정답 아십니까? 정답 바로 가지 뭐. 제가 소주를 아주 좋아해요. 정답 시바스 리갈. 그 시바스 리갈은 양주지요. 야, 너 카카한테 가서 시바스 리갈 한잔 하실까요? 그만 한번 해봐라. 이 새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카카는 그렇게 싼 술은 안 마셔. 이 새끼 마셔봤구나, 이 새끼. 야, 카카가 양주가 싼 술이라서 안 마신다는 얘긴데, 소주는 더더욱 안 드신다는 얘기 아니야? 야, 그러면 뭘 드신다는 얘기냐? 카카는 소주도 양주도 아닌 공주야, 공주. 정답, 공주. 야, 이 새끼야, 모르면은 약주 드신다고 해라, 약주. 약주라고? 마약 하지 말라니까, 이 새끼야. 에헤이, 마약이 아니라 마약이라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어요. 정답자에게는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다룬 책 13억 분의 1의 남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레드스톤이 제공하는데요. 출판사에서도 저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몰랐던 중국의 권부. 네, 그 내부의 사정을 아주 흥미있게 다룬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3억 분의 1의 남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답자는 이렇습니다. 또치라는 필명의 이용자님, 정답은 복자입니다. 성자 전 단계가 바로 복자라는 건데,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원입니다.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당이 점점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대구에 공천된 사람들이 보면 몇 분 없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공천을 하는 편인데 험지인 대구에 도전하는 분들이 너무 적은 것도 걱정입니다. 대구에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 사무실에 박근혜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없는 홍보물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선거 공약이나 포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나는 대통령과 친하다, 그러니 나를 뽑아달라, 이런 느낌의 홍보물이 판을 치는 이곳은 정말 험지는 험지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대구에 출마하는 도전적인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캡틴 울프님도 당첨되셨습니다. 복자 정답 맞히셨고요. 요새 정치판 돌아가는 모습 보면은 투표도 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지난주 돌된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 나라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기자면서 역술인이신 우리 김원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을 당장 날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제가 그날 밤 그 주요 방송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이한구가 내려온다. 유승민 날릴 내용이 담겨 있는 종이를 들고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수선을 떨었는데 이미 그보다 앞서 2시간 전에 김원철 기자는 좀 시간을 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당신 실체가 뭡니까? 실체요? 예. 또 뭐야 도대체? 예. 돗자리 깔았지? 아니 어떻게 이게 예측이 가능하세요, 여기에? 예, 상식적으로. 예. 지금 이제 결과를 맞췄으니까 조금 더 자신있게 말씀을 해보자면. 예. 유승민 의원이 최대한 늦게 결정을 해야. 예. 그들이 뭔가를 도모할 시간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고심을 했다. 여론을 달래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그 상대로 하여금 선거 전까지 최대한 발을 묶어놓겠다. 이런 두 가지 전략.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예. 유승민계 그 의원들이 그제죠. 예. 그제 밤에 대거 공천에서 물을 먹었고요. 예. 거기에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만 쏙 빼고 이런 결과를 내놨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음하고 있는 현재 시간까지 결론이 안 나왔고 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어제 저녁 되기 직전 5시 때입니다. 예. 5시인데 예. 어제 결론은 안 나왔고요. 예. 어제 결론은 안 나왔고요.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예. 지금 유승민 의원이 자기 측근들, 그러니까 자기와 친했던 의원들 중에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들에게 위로 전화를 쭉 돌렸다고 해요. 예. 지금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유승민 의원 쪽 말고 이제 친이계 의원들도 많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는데 그분들 중심으로는 어떤 모임, 낙천자들을 모아서 왜 2008년도에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있었잖아요. 예. 꼭 그것까지인지 그런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결사체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친유승민계까지 합류할 것이냐. 혹은 유승민 의원이 거기에 어떤 중심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제 아침 라디오에 김두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죠. 네, 중앙일보 출신이고. 예, 그렇죠. 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유승민 의원은 공천을 줘도 받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즉 무소속으로 나와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달라 이런 얘기겠죠. 예.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했냐면 2012년에 19대 총선 때 친이계가 공천 확사를 당했는데 그때 이재우 의원은 공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재우 의원이 혼자 그 공천을 받음으로써 친이계 내에서 어떤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다 본인이. 그러므로 유승민 의원도 공천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유승민 의원이 혼자 낼름, 자기 수족들은 다 잘렸는데 낼름 공천을 받으면 서로 뺏지는 달지언정 어떤 리더로서 성장할 수 없다. 당내에서 고립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좀 부추기는 그런 얘기였는데 유승민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서 먼저 선택하게끔 시간을 두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느 일정한 시점쯤 지나면은 그때 이제 칼을 빼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단 물리적인 데드라인이 있죠. 24일, 25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고 유승민 의원의 성격상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미리 먼저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기 거취를 주도적으로 밝힌다.
그런 가능성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번에 그 원내대표 물러날 때 보면 예. 어떤 절차, 명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형식적인 절차를 끝까지 보고 행동하지 않을까. 예, 그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네요. 네. 이게 만약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한 뒤 당선되면은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행보는 어떠할까요? 이게 이런 식의 갈등이 4년마다 특히 새누리당에선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2008년에 친박연대 때는 서청원, 그때도 김무성이었죠. 김무성, 이런 분들이 이제 탈당의 길을 걸으면서 예. 소위 말해서 살아 돌아온 분들이죠. 예. 살아 돌아와서 박근혜 당시 이제 전 대표죠. 그분을 대통령 만드는데 예. 기여를 했고, 예. 2012년 같은 경우에도 김무성 의원은 또 비박계로 지켜서 공천을 못 받았죠. 이건 되게 불쌍한 분입니다. 공천 학대를 2번이나 당하신 분이. 예. 아무튼 그때도 이제 그래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그때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상도동계인 김동용 이런 분들하고 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 자기 출마하지 않겠다. 당에 보수의 분열을 두고 볼 수 없다. 나는 여기 남아서 대통령 보수 정권 창출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았거든요. 예. 결국 이제 보선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배제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의 선택이 이 정치인이 앞으로 이제 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예를 들어 공천을 못 받은 상황에서 예. 그냥 불출마한 상태에서 당에 남아서 후위를 도모할 일은 사실 별로 없죠. 다음 어떻게 재보선이 나온다고 해도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 있는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에게 공천을 줄 가능성은 없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안에 남아서 자기가 킹메이커 역할을 할 어떤 후보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스스로 킹이 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당 안에 남는 것보다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형태, 혹은 밖에 나가서 생존하는 형태, 그런 두 가지 선택지 정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제3지대를 만든다. 이미 제3지대가 생겼으니 제4지대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참 유승민 의원, 이거 어떤 거취를 정해도 흔쾌하거나 탄탄대로라고 보일 수 있는 길이 없군요. 참 이래저래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유승민 의원입니다. 예. 또 그렇게 해서 또 컷오프 되거나 낙천된 자신의 계보 의원들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도 또 답이 잘 보이지 않고 말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문제, 이게 또 돌발 변수가 됐는데,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 이쯤 되면은 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커졌죠. 예. 어제 김종인 대표가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투표 중단 지시했고요. 예. 정장선 단장도 예. 청년 비례가 원래 정신이 안 맞다. 그래서 ARS 투표를 시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지금 아마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를 할 것 같아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김규환 예비 후보, 예. 홍창선 위원장 비서로 일한 경력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예.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 이제 그걸 이유로 사퇴를 시켰고요. 예. 그리고 최병모 변호사의 따님인 최유진 후보, 네. 이분도 비례대표 담당 TF 당직자에게 컨설팅 받은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보도가 됐죠. 예, 이분도 어제 사퇴했어요. 예. 최유진 후보도 어제 사퇴를 선언했고요. 예. 그래서 아예 경선 방식을 좀 새롭게 바꾸는 그런 방안을 지금 비대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4명의 최종 후보 중에 2명만 남게 됐는데 그 2명은 TO 아닙니까? 근데 뭘 경선을 또 하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검토하는 방법을, 새로 시작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빈 탈락한 예비 후보를 포함해서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은 두 분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것도 웃기고 예. 차점자를 하나씩 올려가지고 뭐 한다는 것도 지금 모양새가 이상해진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예 재검토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아니, 근데 이거 뭐 사실 이렇게 해서 수습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져야죠. 네. 누가 책임선상에 올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당직자, 예. 그 컨설팅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은 당직자가 지금 당의 감사를 받고 있고요. 예. 근데 뭐 그 실무진의 그런 행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예. 관리 책임이나 예. 정치적인 책임을 윗선에서 누군가는 져야 되겠죠. 제가 뭐 꼽아보자면은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이 두 사람은 확실하게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건 뭐 굉장히 선거판에서 중요하게 불거진 의혹이기 때문에 예.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뭐 선거 전이든 후든 예.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문제도 참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의 골칫거리고요. 자, 관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느닷없이 내각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거 뭐 그 필리버스터의 그 명분 없는 중단 시점에 논란이 일 때 야권 통합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판을 확 뒤엎었듯이 지금의 이런 공천 논란 이걸 또 뒤집어 엎기 위한 카드인지 당장 그런 의심부터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훈 토론회죠. 거기서 예. 내각제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뭐 전제를 깔긴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내각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예. 하면서도 이 대통령제 지금 수십 년 해봤는데 특히 5년 단임제 수십 년 해봤는데 이거 뭐 1, 2년만 되면 대통령 물러나는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각제 개헌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총선에서 그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을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고 네. 그때 얘기하는 개헌이라 함은 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한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의 네. 토대가 되는 개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야권 제1야당의 대표 입에서 뭐 내각제 괜찮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이 왜 필요하지? 이런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참. 그래서 지금 뭐 SNS 김종인 대표가 그다지 뭐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 SNS에서 보면은 이거 뭐 본인이 내각제 개헌이 되면은 뭐 어떻게든 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해낸 그 고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말하던데요. 이건 너무 지나친. 근데 그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내각제 개헌이 돼서 힘을 잡으려면 어쨌든 다수당이 돼야 되잖아요. 예. 지금 뭐 야권에서 지금 현재 선거 구도 그리고 선거 방식을 가지고는 다수당 잡기 어렵잖아요. 아니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과도 뭐 따져보자면은 완전히 상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않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얘기는 아마 지금 뭐 5년, 10년 안에 스케줄 안에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본인의 어떤 일반적인 이상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메시지가 아닌가. 이 국면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이야기했는지, 게다가 지금 또 당이 이래저래 지금 여러 가지 지지자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아니한 건지 나이브한 건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그 내각제 얘기한 것과 함께 또 여러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 제 눈에 띈 건 이제 정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차단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다. 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 야권 지지자들이 생각하기에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좀 물 건너 같지만 정의당과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김종인 대표의 포석은 오늘로서 저는 명확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짱이다. 우리가 짱이고 야권엔 우리밖에 없다. 는 메시지를 야권 지지층에게 던지고 야권의 그 지지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밀어달라. 예. 근데 애초부터 정의당과는 대화조차 안 했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뺀 나머지를 상대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여하간 국민의당 의원들과는 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일단 정의당의 노선이 아무래도 국민의당보다는 훨씬 진보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진보는 안 되고 보수는 된다. 이런 김종인 대표의 인식이 드러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의 포석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층 포섭 전략이고요. 예. 그 큰 전략 안에서 정의당과는 연대 않는다. 그리고 강경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예. 예, 이런 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직 내놓기 전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과의 연대도 고려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이 많이 다르네요. 하여간 김종인 대표하고. 예, 결이 많이 다릅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다르고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 사안을? 문재인 대표와의 통화 내용도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예. 이해찬 전 총리 공천 배제 관련해서 예. 그런 종편 같은 데서 차도 살인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 이런 뜻인데 즉 이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손을 빌려서 이해찬 총리를 쳐냈다 이런 식의 이제 음모론적인 해설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그 사전 양해를 구했냐 문재인 대표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적은 없는데 통화는 했다. 문 전 대표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나한테 맡기고 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런 문 전 대표의 침묵이 사실상 수용한 거냐,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물어봐라.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 전 대표와도 어느 정도 교감은 했다. 이런 취지로 이 얘기를 소개한 것 같고요. 예. 아이고, 네. 대략 감이 잡힙니다. 제1야당의 상황이 어떠한지 답답하신 분들 많겠네요. 예. 자, 김원철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정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지금 콜라비 밭이에요. 지금 수확하다가 전화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콜라비 밭에서.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이한배 기자님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얘기하면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제주도에서 그 첫 영리병원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 제주도의 녹지국제그룹이라는 그러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했던 곳이 지금 영리병원 승인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가 관광지고 또 중국의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영리병원 운영하는 거, 그거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외부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영리병원의 그 이용자는 국내 국외 다 모두 다 할 수 있고요. 아, 그 장벽이 허물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려스러운 건 이 영리병원은 우리의 의료 공공성의 기본인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되지 않는 곳이죠. 아, 그래요? 문제는 이러한 곳이 결국에는 열리게 되면 우리 전국적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의료법에 의해서 특별법 제외 대상이 되는데 여기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 아마 정부나 새누리당이 현재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을 강행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영리병원을 대기업을 위해서, 특히 삼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규제를 풀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나마 공공성으로 지켜져 가고 있는 의료 공공성마저 훼손될 수 있는 의료 민영화의 서막이 될 수 있는 곳이 지금 제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첫 영리병원이 제주도가 지금 이제 심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진 않았지만 또 공개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게 우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의 서막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어서 우리 인터뷰를 들었던 홍영철 대표 같은 이런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계가 지금 적극적으로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입장인지? 그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재 상임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홍영철 공동대표님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준비해 놓고 있죠. 원격 의료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푸시하고 있고요. 영리 병원이라는 게 생기면, 의료가 생기면, 지금 뭐 제주에 있는 거야, 뭐 그다지 규모가 작지만, 규모가 작지만, 그렇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부산에서도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의료법의 예외니까 거기부터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는 우리나라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미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떻게 이게 확대될지 이미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데요. 오랫동안 끌고 온 문제라서 이게 좀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리병원 문제 살펴봤고요. 자, 이현정 씨. 제주도의 봄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유, 오늘 뭐 콜라비 수확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봄에 따사롭네요. 땀이 많이 나네요. 벌써 남국의 그 계절이 돌아왔군요. 뭐 이맘때도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아직 유채꽃은 조금 덜 폈는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럴 때 오시면은 어떻게 여행 잘했다 이렇게 소문 날까요? 예, 저는 아무래도 제가 자연환경 해설사이기도 해서 예. 저는 이 제주도에 그냥 입장 눈에는 관광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예. 제주에 좀 숨은 곳들, 자연환경 이런 것들 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그 제주도에는 작은 화산체들이 360여 개가 있습니다. 화산체라고요? 네네. 말 그대로 밑에서 고온 고압의 뜨거운 용암이 폭발해서 그곳에 낮은 산이 형성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작은 화산체를 제주에서는 오름이라고 합니다. 오름. 예. 네, 그래서 제주에는 뭐 동쪽에는 용눈이 오름, 뭐 다랑시 오름, 네, 검은 오름, 예. 뭐 서쪽에는 저지 오름, 예. 뭐 녹곰의 오름 이렇게 약 360여 개의 오름이 예. 상당히 저마다의 많은 그 사연도 있고 저마다 많은 그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주에 오시면 이러한 그 많은 오름들 한번 가볍게 가족들과 올라가시면 참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제주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러한 화산섬, 화산이 만들어진 형성의 시초는 오름 때문에 형성됐기 때문에 예. 그 오름을 올라서 제주의 멋진 풍경도 보시고 바람을 맞으셔서 참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오름뿐만 아니라 제주에는 곶자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아마 생소하시고 곶자왈이 뭐지? 예. 이 제주어인데요. 예. 말 그대로 용암이 흐른 화산 그 지대 위에 형성된 천연 숲을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제주의 곳곳에 약 6%가 곶자왈 지대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최근에 좀 이 제주가 난개발로 인해서 많이 훼손돼서 안타까운데 예. 이 곶자왈이 북방 한계식물, 남방 한계식물들이 공존하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건강한 산소와 우리 다종다양한 식생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제주의 허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예, 우리 제주의 동쪽에 있는 조천에 있는 뭐 선을곶자왈, 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애월곶자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경 안덕면 곶자왈. 제가 예. 살고 있는 이 동네도 저지도 곶자왈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주의 이 따스한 봄에 가족들과 함께 예. 오름과 곶자왈들을 가보시는 것도 제주 속살 여행으로 참 좋을 거라 좀 추천해 봅니다. 말로만 하면은 이거 모르니까 뭐 이현정 씨가 좀 안내해주고 그럽니까? 제가 조간 브리핑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주에 오신 분들 이 방송 들으시고 네. 나 곶자왈 지대 한번 얘기도 듣고 한번 하고 싶다면 예. 제가 뭐 콜라비 수확이나 뭐 바쁜 일 아니면 예. 짧게라도 예. 그 곶자왈 입구도 안내해드리고 곶자왈에 대해서 예. 짧게라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전화 문의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직접 네네. 함께 하시면 더 좋겠지만은 우리 네네. 저 이현정 씨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예, 010 예. 6400 예. 2229인데요. 예. 예, 저희 동네 저지에 곶자왈이 많습니다. 예. 약 10분, 20분 곶자왈 소개를 해드리고, 네. 1시간 동안 혹은 30분 동안 숲길을 이렇게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걸, 예. 제가 뭐 무료로, 예. 이런 거 없이, 저희 마을에 오신 분들이니까요. 예. 예. 저기, 콜라비 좀 많이 사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이현정 씨,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4집 중 한 집이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 보유액은 69만 원이다. 네. 이런 통계가 나왔네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수치죠. 그러니까 우선 발표를 보면은요. 한국은행이 작년 연말에 한 1,100가구 정도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네. 설문지를 내밀어서 이걸 직접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가구 중에 4집 중에 한 집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현금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현금 평균액이 무려 69만 3천 원이다. 뭐 이런 조금 우스운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우선 첫째로,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통계가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69만 3천 원씩 집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금으로요.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다니까요. 통계가요. 예,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니 뭐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비상금이 192만 2천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400에서 499만 원 소득은 뭐 57만 3천 원 뭐 이렇게 쭉 갖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은행 발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종별로 보유액은 5만 원권이 55만 9천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구에서 비상금은 5만 원권으로 갖고 있더라. 이제 요 얘기인 거죠. 예. 예.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의아하실 거고요. 사실 이 뉴스를 본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이런 걸 왜 조사하지? 이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지 도대체?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데 예. 중앙은행이 굳이 1100가구를 일일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고작 니네들 비상금 얼마 갖고 있냐. 이걸 도대체 왜 조사를 하느냐는 거죠.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네. 정말 뭐 꼭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저기 재벌들 말이죠. 네. 국권 꽁쳐둔 그렇죠. 돈 네. 이거나 좀 알아보지 뭘. 그렇죠. 예. 심지어 이게 그 의미 있는 수치도 아닌 게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설문으로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조사의 신빙성도 거의 없고 예. 그리고 이런 조사가 도대체 이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제 추정입니다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제가 추정한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수치를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힘들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느냐면은요. 예. 화폐 퇴장 그리고 지하 경제 때문입니다. 예. 이게 이제 2014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예. 화폐 퇴장이라는 경제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시장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2014년 9월 달에요. 우리나라 5만 원권이 급속도로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화폐 퇴장, 이거 홀딩 오브 머니라고 하거든요. 이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2014년 9월에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 당시 한국은행 발표를 따라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환수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시간에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화폐라는 건 발행이 되면 일정 정도 수명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국은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지 않는 한 이 환수율이라는 것은 거의 10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나가는 돈, 새로 찍어내는 돈과 다시 한국은행이 걷어들이는 돈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2014년 3분기에 그 5만 원권이 4조 9,410억 원이 발행이 됐는데 환수된 돈은 9,820원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수율이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1만 원권의 환수율은 100%를 보통 넘기고요. 5천 원권도 74%, 1,000 원권도 80% 정도 됐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런데 5만 원권은 20%밖에 환수가 안 됐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 이게 그때 논쟁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논쟁의 요지는 뭐냐면 결국은 이 5만 원권이라는 게요. 세금을 안 내는 검은 돈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찍은 거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들어오느냐. 예. 이게 작년에 상반기의 통계도 비슷합니다. 이게 5만 원권 환수율이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권으로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돈이 한 5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수율이 40%라는 걸 전제로 하면 약 30조 원 정도는 지금 지하경제로 스며들었다고 봐야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하나 계약을 맺어도요. 국세청에서 물어봅니다. 그 전세값이 어디서 나왔는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적절하게 출처를 설명을 못하면 증여받았는지를 조사를 하고 증여세를 물리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계좌에서 유치되는 돈들은 거의 국세청이 잡아냅니다. 우리나라 국세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5만 원권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원권은 그냥 들고 있다가 내가 내 자식한테 계좌 이체를 시켜주면 엄청난 증여세를 물어야 되거든요. 예.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10억 원이 넘는 돈, 30억 원 이하까지는 40%, 30억 원 초과하는 돈은 50%의 세금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에게 50억 원 정도의 돈을 물려준다. 계좌이체 안 한다는 거죠. 5만 원권으로 사과 상자에 담아서 이걸 옮겨주면 간단한 겁니다. 은행에 맡겨봐야 금리도 워낙 낮으니까요. 아니 또 이래저래 또 들춰지면은 곤란해지니까. 그렇죠. 네, 출처도 밝히기가 어렵고요. 게다가 이제 요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금고가요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고업체에 을지로에 있는 금고업체 사장님들 말로는 작년 그리고 올해 요때 금고가 팔리는 수준이 이미 재작년보다 뭐 2배 정도 늘었다라는 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 돈은 지하경제로 숨어들었다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정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요. 그렇게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근혜 후보가 그때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하경제는 활성화하면 안 되는 거죠. 양성화를 해야 되는 건데. 말을 잘못한 거죠? 그냥 뭐 활성화라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정도 단어 실수는 뭐 워낙 자주 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뭐 애교로 넘어갑니다. 뭐 명의훼손이라고 하면서도 재벌 3세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활성화 정도는 뭐. 그래도 저기 위장 전입을 위장 전업이라고 한 거 이런 거는 남을 또 공격하는 심하죠. 차원에서 했던 말인데 그렇죠. 위장 전업이라고 한 거 이것도 뭐 솔선을 수범한다. 이거는 말실수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근데 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걸로 일단.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지하경제를 양성화, 뜻은 양성화였겠죠. 양성화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급속도로 5만 원권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현상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는커녕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2014년 그 9월 달에 이게 진짜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니라 활성화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냐, 이 정부가. 이런 비판이 되게 거셌었을 때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대책이 뭐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대책이 뭐였냐면 일반인과 기업을 상대로 화폐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서 공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때 이 얘기 듣고 한참 웃었는데 개그죠. 그러니까 5만 원권을 왜 안 쓰고 갖고 계세요? 이런 걸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한국은행 대책이. 누가 거기다 대고 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하경제하는 사람들은 돈을 숨겨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서 한국은행이 도대체 왜 돈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탈세하려고 갖고 있죠.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은행은 그걸 대책이랍시고 내놨습니다. 2014년에. 그리고 그 일을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한 게 바로 어제 이 발표입니다. 2015년도 경제 주체별 화폐 사용 행태. 이거를 진짜 1,100가구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 발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5만 원권이 지금 급속도로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건 지하경제가 활성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비상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1년 3개월 전에 이거 하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해본 거죠. 해보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차마 지하 경제가 아니고 사실은 비자금이었어요. 가계 비자금이었어요. 이렇게까지는 발표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 집 중 한 집이 비상금이 있다. 평균 보유액은 69만 원이다. 권종별로는 55만 9천 원이 5만 원권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발표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재경부나 뭐 여러 이 경제 관련한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제가 좀 속된 말로 한국은행은 조금 먹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독립된 기구고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도 많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 한국은행이라는 단체와 한국은행이라는 이 공무원 집단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에서 이 경제 쪽에 관여한 공무원들 중에 제가 조금 인정을 해주는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발표하는 걸 보고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확신이 들더라고요. 또라이는 예. 이게 유전병이 아니고 돌림병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전염이 됐는지 한국은행이 도대체 이런 발표를 이렇게 예.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는 수치를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화폐태장 현상을 옹호하기 위해서 1100가구씩이나 돌아다니면서 네. 설문조사를 해서 예. 4집 중 1집이 비상금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아 참 정말 예. 그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정부 이후에 한국은행까지 진짜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예. 슬픈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웃고 넘기려고 하다가 어쨌든 이 뉴스의 이면은 저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이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골랐습니다. 1100가구가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을 다 담고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표본도 안 되죠. 예, 표본도 안 되고요. 예. 네. 그것도 뭐 뜯어보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했다는 건데요. 네. 들어가서 이제 장롱 뒤진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정부 하는 일이 항상 뭐 이러네요.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네. 또 맥락도 있고. 네. 고 이명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이재휘 씨가 네. 상속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주간 브리핑 네.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한번 소개를 해주셨었죠. 이제 배우와의 사이에서 생긴 이재휘 씨라고 하던데요. 네. 이 양반 참 뭐 이래저래 좀 돌아가신 이후로 네. 뭐 꾸준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 브리핑에서도 이제 한번 꼭 알아야 할 뉴스인가요? 김영민 PD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더 벨이라는 머니투데이 자매지가, 예. 이제 혼외자 소송 당사자죠. 이재휘 씨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 걸 어제 뉴스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휘 씨는, 상속 소송을 끝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법리적인 소송은 잘 모르지만 진행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재휘 씨가 승소를 해서, 많은 돈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이제, CJ가요. 그러니까 제1제당이, 이재현, 그러니까 이명희 이재현, 이게 장남 일가로 넘어온 게 1993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는 1991년에 계열 분리를 하기로 했는데 1993년까지 이제 삼성이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넘겨줍니다. 이 제1당을 마지못해 넘겨주는데요. 이 뒷얘기도 뭐 참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데 이건 예.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런데 예. 참 싫은 듯이 이제 넘겨주는데 넘겨주는 것도 이명희 회장한테 안 넘겨주거든요. 죽어도 형한테는 못 주겠다 이래서 형수한테 넘겨줍니다. 손봉남이죠.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의 와이프한테 지분을 전부 넘겨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현 회장이 물려받은 주식이나 지분은 대부분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거죠.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혼외자 분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얼마를 물려줬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이명희로부터 이재현한테 넘어간 재산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게 이제 제 추정이고요. 물론 이제 소송이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큰 돈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가 일단은 제 예측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마음이 좀 참담해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종합지에서 경제 기자 생활을 할 때요. 예. 동아일보. 네네네. 산업부를 처음에 이제 기자들이 가면은 예. 산업부에서 제일 먼저 뭘 시키냐면은요. 암기할 걸 쭉 적어줍니다. 근데 암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예, 구구구구, 허, 이런 걸 이제 다 외우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LG만 해도 구인회,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요까지 외워도 힘든데, 예. 그 다음에 구자경, 구자승, 구자학, 구자두, 구자일, 구자극, 이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구본무, 구본능, 구본준, 구본식 이걸 또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걸 안 외우면 예. 기업의 계보가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든 게 이제 몽 이렇게 가면 진짜 힘듭니다. 뭐 몽필, 몽구, 몽금, 몽우, 몽원, 몽준, 몽윤, 몽일. 근데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그래요? 4천까지 넘어가면 몽원, 몽국 뭐
이게 무슨 주기율표도 아니고 이거 외우고 있다 보면 내가 기자 왜 하고 있나 싶은 자괴감이 진짜 듭니다. 근데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실제로는. 예. 제가 그 산업부 동료들이 이걸 외우는 걸 보고 아이고야 참 진짜 대한민국에서 경제 기자 하기 힘들다. 예. 제가 격려도 해주고 술도 사주고 했는데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그 롯데그룹 경영권 문제행이 벌어지기 전에요. 예. 신동빈, 신동주, 이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신동주가 형이다. 신동빈이 동생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롯데그룹 형제 분쟁이 막 있었을 때 제가 그 사무실에서 TV를 보다가 YTN으로 기억이 나는데 보도 롯데그룹 가계도 이런 게 나오는데 예. 물론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참 보도가 되니까 참 저는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셋째 부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예, 셋째 부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아니 뭐 그땐 다 그랬던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셋째 부인 이 표현이 참 저는 그 마음이 되게 참담하더라고요. 아무리 재벌이어도 아무리 그 당시에 풍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엄연한 일부일처의 사회에서 이게 그 재혼하고 또 재혼한 가운데 세 번째 부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라고 표현되는 데까지는 네. 정실 본처인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부인하고 사별을 하시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셋째 부인은 아닌 거죠. 예, 아닌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미스 롯데 출신이신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불러드렸던 몽몽몽몽 이까지만 해도 이게 어머니가 다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그 대선에 1992년인가에 출마를 했을 때, 그 본인이 입으로 기자들이 물어보니, 솔직히 나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처럼 살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일부 일처의 사회에서 이렇게 너무나 대놓고 떳떳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표현이 참 거칠지만 뭐 후처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는 사회가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혼외자의 자녀로서 태어나신 분들의 가슴의 상처는 도대체 얼마였을 것이며, 그걸 또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그 본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너는 뭐 첩의 자식 아니야.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저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뭐 알고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이맹희, 이창희, 이건희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요. 그런데 사남이 있습니다. 사남이. 그리고 육녀도 있고요. 분이 뭐 이태희, 이혜자 이런 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기록을 찾아가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일본인 처 후루다 미치코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게 표현이 이렇거든요. 이게 이병철 회장이 본인의 자서전에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도덕적인 문제를 쉽게 일부일처제라는 걸 쉽게 위배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걸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셋째 부인, 일본인 처 이런 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 좋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어.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가 뭐 그럴 수 있었어.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아랫대로 내려오면 없느냐? 밝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래쪽의 도덕성들을 보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 이제 그 혼외자 형제에게 그 소송을 당하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 같은 경우는 2012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경찰 내사 문건이 한번 언론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사 문건에 경찰 내부 정보 보고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제목이 이겁니다. CJ그룹 회장과 정부 인사에 대한 정보 보고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 6월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9년이면은 정말로 정권의 실세였죠. 네. 박승준 무슨 위원장인가요? 그 MB 정부 시절에 실세였던 분. 고려대 교수. 예, 이분하고 이재현 회장하고 서울 강남 고급 룸사롱에서 6에서 7차례 술자리를 가졌다. 이게 정보보고 내용인데. 네. 뭐 좋습니다. 돈 많으니까 룸사롱에서 술 마실 수 있는데. 여자 껴서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접대부가 누구였냐면 예.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CJ 미디어 그룹 회장이죠. 예. 막강한 미디어 영향력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부 고위급 인사를 접대를 하죠. 야, 내가 CJ 그룹 회장이다. 연예인 지망생들 다 불러와라.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 보고에 따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룻밥 술값으로 봉사료 포함 수천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도덕성을 자기가 CJ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연예인 지망생들이나 실제로 지금 연예인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권 실세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 내부 정보 보고를 들어보면 굉장히 정부와의 관계에서 CJ그룹이 해결해야 될 일들을 로비를 한 대목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지금 이 2세들 또 그 아래로 내려가면 3세들 예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고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람들 정신세계를 감안을 해보면은요. 예. 제가 그 이명희 회장과 CJ그룹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이명희, 이재현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동정적으로 생각을 갖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도 장남인데 그래도 장손인데 어떻게 그래도 밀려나서 CJ그룹밖에 못 받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요. 예. 예, 약간 그런 동정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명희 회장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그 이명희 회장이요. 네. 1987년에 그 유명한 전설의 잡지 썬데이 서울에 예. 3번이나 인터뷰를 합니다. 썬데이 서울하고요? 예. 예. 그런데 이 썬데이 서울이 이제 디지타이징이 된 매체가 아니니까 나중에 다 이제 잊혀졌죠. 예. 잊혀졌는데 네. 이게 2012년인가에 예. 그 썬데이 저널이라는 미국 LA에 있는 매체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썬데이 저널이 이 썬데이 서울이 연재한 3회에 걸친 인터뷰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썬데이 저널이라는 곳에서 공포를 해버립니다. 예. 근데 제가 그 기록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들어가 보니까 이 기사가 사라졌더라고요.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때 그 이명희 회장이 썬데이 서울하고 1987년도에 인터뷰를 했던 대목을 보면은요. 어떤 예. 대목이 있냐면은요. 그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비 사건, 그러니까 사카린 밀수 사건이죠. 예.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명희가 그룹의 전권을 이어받고 삼성 재건 5인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예. 뭐 자기는 이제 혁신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병철 측 등 창업 공신들이 강한 반발을 보였다. 예. 그래서 자기들 자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 반격에 나섰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명희가 뭐 저희 청취자분들은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으나 홍진기라고 중앙일보 회장이죠.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그렇죠. 이 홍진기를 불러다 놓고 무릎을 꿇렸다는 거예요. 이명희가 무릎을 꿇리고 하작을 냈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홍진기가 자기한테 악감정을 품어서 이건희 뒤에 붙어가지고 자기 실각하는 걸 막 조장을 하고 막 이랬던 얘기를 썬데이 서울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홍진기가 나를 몰아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모양이 됐다. 이게 이제 그 이명희 씨가 했던 썬데이 서울과의 인터뷰거든요. 예. 이걸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인터뷰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건 창피해서 감춰야 되는 이야기인데 네.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홍진기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예. 불러놓고 무릎을 꿇렸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예. 장자라고 이 사람이 삼성을 맡았던 걸 뭐가 더 나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셋째 부인, 뭐 일본인 처, 뭐 혼외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예. 제발 좀 제가 이게 무리한 요구일 줄 몰라도 사회 지도층인데 조금 존경받는 기업으로 사는 사람이 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무리한 요구이겠죠. 그런데 제발 좀 정상적으로 사시고
제발 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맹희 회장이 이제 재벌 2세 아닙니까? 1세가 네. 이제 이병철 회장이라면 네. 2세부터 뭐 남을 불러다 놓고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성적으로 뭐 일반인 보기에는 비행에 가까운 행각을 벌였단 말이죠. 그렇죠. 2세가 이런데 3세는 어떨 것이며 또 4세는 어떨 것인지 네. 뭐 우리가 뭐 저기 청계산에서 조폭 같이 이렇게 패든 한 재벌 회장의 사례도 봤고 네. 또 네. 대당 얼마씩 해가지고 또 네. 맷값으로 해서 네. 뭐 제값에 주지도 않았다면서요 또. 예, 300만 원 주겠다고 하고 디스카운트 했다는 거죠. 100만 원으로. 3세, 4세를 보면서 네. 이런 재벌에게 뭐 너무나 큰 기대를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도 네. 들고 말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경제의 속살 들여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8년 전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하시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공정한 공천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국민도 속고 자신도 속았다는 낙천자들, 특히 친이명박계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이한구에게 구체적인 공격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최고로 해맑디 해맑은 결단이다.
특히 친이계는 공천학살을 감행해 친박을 거리로 내몰았던 천하에 용납 못할 승냥이 짓을 일삼은 과거를 잊었단 말인가. 친이명박계는 이때쯤 친박이 겪었던 고통을 몸소 체험하면서 내가 당해서 아프면 남이 당해도 아프다는 교훈을 스스로 깨달아 마땅하다. 그래야 더 큰 정치인이 될 것이며 나중에 보궐선거 때 공천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충성하는 거 보고 판단하겠지만 친이명박계의 일부 탈락자들이 정치 세력을 만들어 이른바 반박연대를 만든다는 첩보가 들려오고 있다. 이는 박동지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황교안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반박연대가 만들어지자마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야 할 것이며 헌재는 바로 이튿날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출마 후보의 피선거권을 모조리 박탈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것이다. 아울러 김경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원세훈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때리며 전 정권 전면적 심판하기의 빗장을 허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전대미문의 무서운 힘을 떨치며 죽은 권력 부관 참시 전통에 빛나는 국가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한낮에 서울 15도, 광주 19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다. 낮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밤늦게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봄비가 그치면 주말에 대체로 맑고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네, 어떤 청취자분께서 공화국 논평조로 날씨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소원을 이루어드렸습니다. 4년 전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소개하면서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3월 17일 순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의 자랑이고 저의 자부심이고 저의 종교 같은 이름인 청년 비례. 요즘 이 이름이 너무나 슬퍼집니다. 청년들 때문이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청년의 아픔에 고민도 없는 분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 청년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요즘은 이렇게 당이 당원들을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비례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4년 전에도 382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 22명, 여자 5명이 지원자의 끝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가비 100만 원, 자신의 매력을 보여줄 시간도 없는 스펙 경쟁에 경선에 오르면 수천만 원의 경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흑수저는 도전할 기회조차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접수가 끝나고 5분의 면접으로 최종 대상자 남녀 2명씩을 뽑고는 최종에 오른 후보가 공천관리위원장이 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있다가 새누리당에서 비서관을 하던 분이라는 게 언론에 공개되자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고 다른 한 명을 대상에 집어넣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경력으로 적었음에도 어디서 근무했는지조차 파악해보지 않은 정도의 평가로 우리 당을 대표할 청년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뽑아왔다는 것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답변이라니 황당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이 난리를 치고는 당장 내일부터 후보 4명을 두고 여론조사를 돌려서 최종 당선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4명을 발표하고 오늘 그중에 1명을 교체하고는 내일 바로 투표. 단 1분짜리 정견 발표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상호간에 토론회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왜 뽑으라는 말입니까? 무슨 정당의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과부하가 되면 일을 좀 나눠서 하십시오.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에 비례공천관리위원회에 사무직 당직자 비례 추천위까지 무슨 감투는 생기면 다 가져다 쓰면서 일은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내용도 부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멈추지 않겠지만 내일 당장 투표를 시작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최소한 청년 당원들이 이 4명의 후보에게 우리 당의 미래를 맡겨도 좋을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들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슈퍼스타 K는 노래라도 한 곡 들어보고 투표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이 제도에 목소리는 고사하고 사진 한 장 보여주지 않고 그냥 투표를 하라고 합니까? 정말이지 해도 너무합니다. 네. 공천 파행이 어디 청년 비례대표뿐이었나 싶습니다. 그래놓고는 낙천자에게 트럼프 같다느니 인생의 쓴 약으로 삼으라느니 보궐선거 자리 하나 줄 수 있다느니 하는 말로 모욕까지 줬습니다. 이런 자들이라도 집권하는 게 더 낫다는 말들이 SNS에 흉흉하게 돌고 있습니다. 정치 혐오자가 늘어나건 말건 간에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